대해서 이제 그 있는 주로 우리가 다음 문제 들어가기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 우리 사회 불평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점에서 불평등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광현 교수님 좀 예, 말씀해 주시죠. 그 불평등과 공정을 얘기할 때 지금 공정 담론이 등장하는 배경,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마이클 샌달의 논의가 등장했는데요. 사실 마이클 샌달이 한국에서 소비되는 방식, 이것도 사실은 공정하지 못한 음, 그런 사회 경제적 조건과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이클 샌달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그 배경에는 주로 수능 시험 그리고 논술 시험과 관련돼서 그런 중산층 이상의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그 책을 샀고, 그리고 주요 사교육 논술 강사들이 그 책을 사용하면서 사실은 실제로는 읽지 않으면서 입시용으로 대량으로 엄청난 규모의 책이 팔린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한 역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자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 상층 부모, 학부모들이 또 그 책을 사서 대학 입시 논술 준비에 사용하는,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한국의 그런 불평등 문제는 여러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일을 통해서 얻는 소득의 불평등, 주로 이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 불평등도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가구소득 같은 경우는 노인 가구는 실제로 일을 못하니까 소득이 낮겠죠. 그리고 결혼을 안 한 1인 가구, 두 맞벌이 부부 가구보다 소득이 낮아요. 그런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미국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대도시 한가운데 슬럼이 있을 정도로 불평등이 아주 눈에 보이는 그런 사회인데, 한국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요즘에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수준에 달하는 거죠.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한국 사회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뭐 달동네도 있고 뭐 그런 그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불평등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다 외형적으로는 아파트 단지로 다 채워졌고, 또 웬만한 도시에 가면은 아파트가 다수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 이제 굉장히 심한 수준으로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서 실제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별로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서울 격차가 이제 굉장히 크죠. 이거는 불평등 중에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격차 문제를 다룰 때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이것도 일본과 비교해봐도 우리는 비정규직 격차가 굉장히 큰 그런 나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뭐 대표적으로 남성, 여성, 젠더 불평등, 이건 한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OECD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한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고 1인당 GDP가 실질적으로 이태리를 능가하고 영국이나 일본과 비슷해졌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부가 어떤 쪽으로 집중이 되고 또 상당 부분 박탈된 사회 집단들이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분석 결과에서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극심한 불평등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팬데믹을 통해서 더 심화되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재택근무가 굉장히 좋은, 그리고 화이트 칼라 대규모 대기업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거리가 떨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그런 형태의 재택근무. 그 재택근무라는 것 자체도 이제는 대체적으로 한국에서는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이 한 14%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86% 정도는 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재택근무라는 멋진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더더욱 극심한 거는 빈곤율이 높다는 거죠. 특히 이제 노인 빈곤율은 아직도 한 뭐 45%, 6% 정도 되니까 거의 노인 절반이 빈곤층이라는 거죠. 이거는 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른바 OECD에 가입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G7 회의에도 초청을 받고 하는 나라에서 노인의 절반 정도가 빈곤층이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과 연결이 돼 있어요. 노동시장에서의 문제.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 하나로 해결할 수 없는 상당한 정도의 구조화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다루어지고 대안이 모색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공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양극화가 사실 이제 공정 문제의 이제 토양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이제 저는 또 독일에서 공부했고 이제 독일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뭐 자료도 읽어보고 통계도 읽어보면 사회적 안전장치, 소위 말하는 복지제도가 발전되어 있고 누진세제가 잘 적용이 되는 나라에서는 공정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남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어디에선가 아까 전에 윤평정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생망이니 뭐 헬조선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이 불평등 구조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이 감각적인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윤평준 교수님, 뭐 박명일 예, 교수님. 예. 신 교수님 말씀을 신 교수님이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그 압축하면 한국적 격차 사회의 공고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공정 담론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쓰자면 이 격차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안 주민들과 성박 주민들의 어떤 경계선이 그야말로 만리장성처럼 높아지고 험악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안 주민들은 결국 이제 아까 신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공기업 의 어떤 근로자들, 강성 노조에 의해서 신분 보장이나 급여 조건, 후생 조건들이 보장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그런 분들은 대개 이제 서울시나 대도시의 요지에 이제 자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안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
중상층들이죠. upper middle class. 반면에 성박 주민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건 비정규직, 계약직,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 그 울분에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단어나 표현들도 굉장히 이제 과격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 계약직, 하청 노동자들을 부르는 그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차별적인, 모멸적인 그런 단어인데요. 한 달 수입이 200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거를 200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200충, 이 충은 벌레 충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급여가 그러니까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에 이제 실수령액이 100만 원대에 머무르는 비정규직, 계약직, 하층 노동자들이 그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거의 한 4분의 1에 근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가를 마련할 것이며 청년들의 경우에는 미래 계획을 짜서 결혼을 하려고 어떻게 미래 계획을 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막힌 것은 이런 사회 경제적인 격차라고 하는 것이 사회 심리적 차별의 대상으로 이렇게 전화하고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굉장히 저는 위험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그 사례를 들어보라고 이제 주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 예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9년도에 이제 조국 사태가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학교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게 이제 조국 사태의 그 출발점은 입시 불공정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표창장을 뭐 위조하고 뭐 이런 협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막연한 추측으로는 20대 학생들이 가장 분노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다른 전공, 다른 과 학생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상당히 대규모 강의에서 자유 토론을 시켜봤는데 내 예상과는 굉장히 달라서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의외로 무덤덤한 거예요. 조국 사태에 대한 분노를 갖기보다는요.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의미심장한 것은 다수의 학생들이 자기 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고공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계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이지 자기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에 조국 사태가 발발했을 때 그 이른바 스카이 대학 학생들이 이제 집회도 가지고 항의하고 규탄하고 했던 걸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항의하는 집회가 대학생들 차원에서는 서울 명문대학 몇 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학자의 저작을 보니까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수용을 할 때, 받아들일 때 스카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서울 주요 대학들 한 10여 개 정도 되는 주요 대학들 학생들의 반응과 그다음에 수도권 군소대학 학생들의 반응과 그다음에 지방대 학생들의 반응이 결코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떤 저는 물증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한국적 격차 사회가 워낙 공고해지고 성안과 성박을 나누는 성벽이 너무 험준해지면서 이제 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성안으로 진입할 그런 의욕이나 희망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자체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대 신입생 규모 한 4천 명이 좀 넘죠. 그러니까 신입생 부모들의 60% 이상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을 비롯한 특정 지역 출신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과다 반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피부에 닿아오는 굉장히 구체적인 실감을 가진, 그러니까 한국적 격차 사회가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례로 이렇게 현현되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 아유, 뭐, 이게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희망보다는 조금 절망에 가까운 분위기를 느끼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 저도, 윤평정 교수님과 비슷한 강의를 뭐, 10여 년째 불공정 사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해오고 있는데, 그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신광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마이클 샌들의 역설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마이클 샌들이 지적하는 사회 구조적 갈등 모순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불평등 구조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가장 많이 사는, 그래서 입시 불공정에 예를 들자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되게 역설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초격차임에는 맞는데, 예컨대 중앙과 지방의 격차, 아니면 남성과 여성의 젠더 격차, 아니면 세대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이 지금 윤평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앙과 선박처럼 성이라는 것이 불명한 경계선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불명한 경계선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지도 보지도 못하는 거죠. 예컨대 글라스 월과 같은 거죠. 분명하게 훨씬 더 강력하게 구별하고 차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경계와 성벽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 아닐까? 그럼 도대체 누가 예를 들자면 한국 사회의 예컨대 불공정을 느끼고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인지라는 이런 의문을 사실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불평등의 불이익을 가장 많이 받고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과거 같으면 전통사회 같으면 이제 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혹시 박명민 교수님 좋은 접점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국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돼 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그래도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이 되면 저는 어느 정도의 그 희망이라고 할까,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게 불평등 문제에서 이제 불공정 문제나 부정의 문제로 넘어가면 훨씬 복잡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일 때는 비교적 단일 균열이나 단일 격차, 단일 차별에서 이제 오는 문제라, 과거 같으면 뭐 신분이면 신분, 또는 소득이면 소득, 학력이면 학력.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게 저는 이제 불평등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분출하는 것은 이게 민주화와 자유화라는 것은 비교적 형평화라든가 인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한국 사회는 이게 자유화와 민주화가 될수록 부익부 빈익빈, 강익강 약익약, 이게 그 일반적인 민주화의 경로와 거꾸로 가면서 이 평등 담론에서 급격하게 공정과 정의 담론이 중첩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은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서 그 민간 정부로 넘어오고, 또 민간 정부에서도 진보 보수가 교차가 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불평등의 문제가 그 정책이나 정권이나 진영, 우리들이 사용 가능한 어떤 그 수단을 통해서 해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이 착각이고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책이나 정권, 진영이나 수단의 문제를 넘는 한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이고 가치이고 공통 목표의 문제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부터는 저도 많은 지표를 조사도 하고 우리 사회 소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그 세 선생님들 다 말씀해 주시는 이게 만약에 소득 격차의 문제였다면 그것은 뭐 중앙정부의 공공성이라든가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재분배 정책이라든가 정부 역할 범주에서 여러 세계 사례가 보여주다시피 해소 가능했는데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거기서 진위 계속 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자산 격차나 부동산 격차 그걸 압도해 버림으로써 정말 이 생애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대의 문제나 그 직종이나 직군의 문제라든가 학력의 문제나 거주지의 문제 아까 성안 성박도 말씀해 주시고 중앙과 지방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누구의 자녀인가라는 문제로 돌아오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 능력주의를 비판하기 이전의 문제 신문에서 능력으로라는 이런 그 근대화의 가장 출발점인 근대성의 정체성에서 주체성이라고 하는 누구의 자녀라는 어느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선천적인 정체성보다는 후천적인 주체성이나 능력을 갖고 그 기회를 창출하고 이동성을 높여왔던 이런 근대인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그런 뭐 중세리 위기가라고 불러야 될지 역근대성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런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 평등과 불평등 문제를 단일한 어떤 그 균열의 문제나 정책의 문제 또는 단일 진영이나 단일 정책으로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거는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 조금 이따 이제 좀 말씀을 나눠볼 영역이 이제 질문에 미리 보니까 선생님 이거는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 불공정 그 부정의 문제는 저희 정치학에서는 이제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데 근데 시민혁명의 사례를 보면은 지주의 집으로 가지 않거든요. 장원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항상 왕궁이나 왕으로. 그래서 유명한 표현이죠. No monarchy, no nobility. No nobility, no monarchy. 군주 없이 귀족 없고 귀족 없이 군주 없다. 이런 권력이 완전히 독점, 독임, 독식, 독주하는 상태에서 뭐 대통령 선거의 득표 비율, 의회 선거의 득표 비율 아무런 관계없이 자원의 모든 그 배분 기능을 그 위임받은 비례성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독점성, 독임성, 즉 불공정성과 불평등성의 이런 권력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세계 어떤 사례를 비춰봐도 이런 사회가 복지국가나 형편국가나 어떤 균형국가나 비례국가를 만든 사례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불평등 문제를 과거의 시민혁명 단계에서 국가의 근본 구조, 자원을 배분하는 이 핵심, 이런 그 권력의 독식과 독임과 독점의 구조와 제도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한다면 굉장히 비극적인 진단인데요. 근대의 출발, 시민혁명의 출발, 인간성, 휴머니티의 출발, 그런 원초적인 문제로 돌아가자면 전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시민이나 국민으로서의 권리범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이나 개인으로서의 존엄성의 범주는 개별 회사라든가 작업장 수준에서 이런 모든 지표를 조사해봐도 여기서는 무참하게 이것은 존중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국민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범주 여기에서 평등성의 범주를 회복하지 않는 한 조금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1인 1표가 어떻게 계산되고
이것이 어떻게 비례적으로 권력에 배분되는가를 문제 삼지 않는 한 정책을 통해서 인간 존엄 영역의 사회경제적 형평을 도달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뭐 너무나 많은 정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이 주장해온 것이라서 이제는 권력의 문제, 이 정치의 문제, 이 권력 구조의 문제, 제도의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하지 않고는 정책이나 재분배나 우리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신분을 능력으로 저는 이제 불가능한 단계에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력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권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경제 권력도 권력이고, 또 행정 권력도 권력이고, 아니면 문화 권력도 권력이고. 그 사실 형평과 불평등, 다시 말해서 평등과 형평, 이른바 형평을 이루지 못한 것과 불평등,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 롤스가 제기하는 것처럼 롤스는 주로 불평등의 문제를 저스티스의 문제로 보고 그거를 주로 이 형평 페어니스와 관련시켜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불평등 중에도 나름대로 정당한 불평등, 정당하지 못한 불평등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평등은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정당하지 못한 불평등인가? 이것에 관한 사회적 합의, 제도적인 원리 이런 것들이 아직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으로 성공하면은 대기업의 그런 여러 가지 부의 축적은 그럼 정당하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면은 그게 성공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평등 중에서 정당한 불평등, 나름대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불평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준은 이른바 정부 정책이나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불평등과 해결할 수 없는 불평등. 뭐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해결할 수 없는 불평등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학력자들끼리 결혼하는 동질혼의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동질혼의 비율이 높은데 과거에는 주로 남성만 일을 했었죠. 남성이 가장으로서 경제를 책임지는 전형적인 남성 가장 가구 모형이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모형이었죠. 그런데 점차 여성들도 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진출하고 그래서 고학력 전문직 맞벌이 부부가 계속 늘어요. 가구 소득을 보면 혼자 버는 가구하고 둘이 버는 가구가 당연히 차이가 생기겠죠. 맞벌이 가구가 생기면 생길수록 특히 고학력 전문직 맞벌이 가구가 늘면 늘수록 가구 소득 불평등은 커져요. 남성, 여성 불평등은 약화되죠. 여성도 진출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그래서 남녀 격차는 줄어드는데 가구 소득 격차는 더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거는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고학력자끼리 결혼하지 말라. 못하는 거죠. 그 맞벌이 부부 안 된다. 그건 못하는 거죠. 그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불평등. 그것은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개별 과세냐 아니면 가구 단위의 소득에 대한 과세냐, 그런 제도에 따라서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런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정되는 불평등, 어쩔 수 없는 불평등,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해소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불평등,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정책 수단,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논의가 되어야만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형평에 관한 논의, 페어니스에 관한 논의하고 불평등에 관한 논의하고 페어니스는 주로 여러 가지 규칙에 관한 논의인데, 그런 것들이 같이 가는 경우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경우하고, 맞벌이 고학력자 동지론,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페어니스라는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죠.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가 결혼하고 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결혼하고 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형평에 관한 논의하고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이제 논의의 좀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너무 이슈를 예. 벌리게 되면은 우리가 논의에서 다 다룰 수 없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봉 신광현 교수님의 교수님 말씀하신 한마디만 예. 요것만 정리하고요. 이게 이제 공정의 문제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공정의 문제를 완전히 불평등의 관점에서만 조명하면 사실은 핵심을 저희들이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마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의 중점인 것 같아요. 이제 신광현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생각나는데, 사회적 불의는 평등한 것을 불평등하게 대하거나 불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대할 때 발생한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인가라는 것은 어느 사회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공동체적 합의가 없고 공동체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일할 때 이제 몇십 년 전에 일하기는 하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제 세금을 내려고 그러면 가구에 관련해서는 주소득원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에도 주소득원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부소득원의 경우에는 엄청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광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지론의 경향이 강한 사회에서 고학력자들끼리 결혼을 하고 또 부부가 다 예컨대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이라고 그런다면 출발점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게 되고 또 특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이런 어떤 불평등한 출발선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아까 윤평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의 가장 아마 상식적인 정의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문제는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공정한 절차를 갖다가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균등으로서의 예컨대 정의와 과정으로서의 절차적 정의를 말하는 공정은 항상 사회 제도와 그때 권력의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존 롤즈도 사회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면 시민들이 공정하게 협력하는 체계가 사회이다.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의적 불평등, 소위 비능력적 요소가 작용하는 것을 가능한 한 줄이고 많은 시민들이 예컨대 존엄을 갖다가 인정받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구조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권력의 문제로 다시 환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회적 불평등은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권력의 문제와 결합되다 보면은 되게 이제 복잡한 문제로 이제 발전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커다란 두 번째 주제로 들어왔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공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출발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덕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빼놓고 공정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기회를 많이 부여받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회가 박탈되어 있고 출발선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런다면 예컨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복지 국가에 있어서의 안정장치를 만들 때에도 비교적 기회가 적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한번 낙오자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 권력을 민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공정이 왜 다시 문제가 되느냐 이런 배경을 돌이켜 보면 제가 보기엔 또다시 이제 2016년, 17년에 촛불혁명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컨대 새로운 정부가 예를 들자면 탄생한다는 희망을 많은 국민들이 사실 가졌던 겁니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과연 여기에서 이런 권력이 공정하게 예컨대 집행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법치주의가 예컨대 성숙하게 정착을 하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는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시 이 공정을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제도의 차원에서 아니면 뭐 법치국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어떤 제도적 공정성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